사소한 것에도 쉽게 무너지는 당신. 멘탈 레벨 20에서 40으로 살아가기. 남다른 성과를 내면서 활약하는 사람들을 보면 왠지 모르게 유능한 사람, 멘탈이 강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중압감을 느낄 법한 중요한 순간이나 부담감이 큰 중대한 일에 직면했을 때도 안정적이고 침착하게 훌륭한 성과를 발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모습을 보고 이 사람은 멘탈이 참 강하구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자신이 똑같은 상황에 놓였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초조함과 불안감이 몰려오고 짜증이 나거나 자신이 한심해 보이는 등 밀려오는 여러 가지 감정에 휘둘린 나머지 제 실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성과도 따라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하겠죠. 상담하다 보면 그런 나약한 자신이 싫어서 스스로를 미워하는 악순환에 빠진 적이 있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그리고 모두 입을 모아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멘탈이 좀 약해서요. 멘탈을 강하게 키우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유능한 사람이라 해서 모두 멘탈이 강하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물론 경영자나 프로 운동선수 중에는 놀라울 만큼 멘탈이 강한 사람이 있습니다. 멘탈 레벨 100 이상의 강자들이죠. 하지만 그런 사람들은 정말 극소수이고 대부분은 대체로 멘탈 레벨이 20에서 40 정도입니다. 유능한 사람, 높은 멘탈 아니다. 멘탈 수준은 똑같은데 사람마다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저마다 회복력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강한 멘탈이 아닌 회복력. 저 사람처럼 멘탈이 강하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몇 번이나 멘탈 붕괴를 반복하고 있을 것입니다. 오히려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일수록 다양한 장애물에 부딪히고 인간관계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 괴로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곳에서 괴로워하고 우리가 볼 수 없는 곳에서 놀라운 속도로 멘탈을 회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멘탈이 강할 필요는 없습니다. 무조건 멘탈을 키워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멘탈이 약하면 약한 대로 괜찮습니다. 그보다 무너진 멘탈을 회복하는 기술이 더 중요합니다. 약해진 멘탈을 회복하지 못하고 스스로 끌어올릴 수 없다면 의욕이 생기지 않아 쉽게 실수하고 열심히 하려는 마음이 사라집니다. 오랫동안 동기부여가 떨어진 상태에서는 성과를 내지 못하고 회복하는 데도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이런 상태가 오래갈수록 점점 더 자신이 싫어지거나 다른 사람에게 나쁜 평가를 받기 쉽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되도록 빨리 스스로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멘탈을 빠르게 회복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멘탈이 쉽게 붕괴되지 않는 환경을 스스로 만든다. 멘탈을 회복할 수 있는 환경을 스스로 만든다. 애니메이션 스누피 더 피너츠 무비에서 유명한 대사가 나옵니다. 주어진 카드로 승부할 수밖에 없어. 지금 자신이 처한 환경이나 가지고 있는 것으로 결과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는 의미입니다. 굉장히 좋은 말인 듯한데 과연 정말 그럴까요? 물론 지금의 환경에서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으면 좋겠죠. 하지만 현실의 문제는 그리 녹록지 않습니다. 인간관계가 잘 풀리지 않거나 하기 싫은 일을 해야 하거나 부당하게 비난받기도 합니다. 현실에는 우리의 멘탈을 흔드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마음이 행복하거나 원하는 결과를 내기는 힘든 일입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주어진 카드로 승부하는 것 말고도 방법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어떤 카드를 받았든 간에 자신에게 불리해서 대결하기가 벅차다면 카드를 교환하거나 게임을 한 회 쉬어도 되고 다른 게임을 제안해도 됩니다. 일단 제안해보면 예상외로 모두 수긍할지 모릅니다. 애초에 힘들 것이 뻔한 환경에서 억지로 노력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반드시 지금 있는 곳에서 꽃을 피울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꽃을 피우기 쉬운 장소를 선택해도 됩니다. 여러분은 그런 선택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꿀 수 있는 것은 바꾸면 됩니다. 어렵고 벅찬 환경을 마주하는 것이 정답도 아니고 피한다고 해서 비겁한 것도 아닙니다.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일하기가 힘들다면
다른 회사로 옮기면 됩니다. 다만 그런 경우 멘탈은 회복되겠지만 회복력이 높아지지는 않습니다. 약한 멘탈을 인간적인 매력으로 극복. 회복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지금 자신이 처한 환경에서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들을 바꿔봅니다. 환경이라는 말을 듣고 뭔가 대단한 이미지를 떠올릴지도 모르겠네요. 하지만 여기에서 말하는 환경은 어디까지나 자신이 있는 곳에서 반경 1m 범위입니다. 반경 1m의 환경을 정돈하고 가다듬으면 멘탈이 붕괴되는 횟수가 줄어들 것입니다. 설령 멘탈이 흔들린다고 해도 스스로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이 책에서 반경 1m 이내의 환경을 정돈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소개합니다. 그 전에 대전제로 기억해 두어야 할 점은 약한 멘탈이 꼭 안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멘탈이 약한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매력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한 사람은 왠지 모르게 다가가거나 관계를 맺기 힘들다고 생각한 적은 없나요? 자신이 할 수 없다는 것을 감추다가 다른 사람에게 지적당하면 약점이지만 스스로 먼저 드러내면 매력이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지나치게 민폐를 끼친다면 개선해야겠지만 그럴 때는 열심히 노력하면 됩니다. 불가능한 것에도 최선을 다하는 당신의 모습을 보고 도와주려고 할 테니까요. 멘탈이 약한 것을 감추지 말고 오히려 드러내면 인간관계가 편해지고 과도한 압박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스스로에 대한 평가와 다른 사람의 평가도 올라갈 것입니다. 멘탈이 약하면 약한 대로 즐겁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나는 언제 멘탈 레벨이 올라갈까? 무너진 멘탈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반경 1m 이내의 환경을 정돈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자신의 기분을 살필 수 있는 사람은 설령 정글처럼 험난한 환경에 놓여 있더라도 자신이 서 있는 곳에서 반경 1m 이내를 마음 편한 환경으로 만듭니다. 그런 환경을 조성하려면 자신이 언제 즐겁고 누구와 대화할 때 소리내어 웃고 있는지 또 주위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을 정도로 몰입하게 되는 것은 무엇인지 파악해야 합니다. 자신이 행복하다 혹은 즐겁다라는 감정을 언제 느끼는지 알아야 합니다. 멘탈이 약한 사람은 자신의 감정에 둔감할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자신의 진정한 감정의 뚜껑을 덮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선 최근에 가장 기분이 좋았을 때는 언제였는지 그것을 찾는 것부터 시작해 봅시다. 일단 이건 재미있을까? 라든가 어떤 행동을 하면서 기분이 좋은데 하고 조금씩 감정의 안테나를 세워봅니다. 기분이 좋아지거나 마음이 맑아지고 즐겁다는 감정을 느꼈다면 다른 사람의 공감을 얻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자신이 즐겁다고 느꼈던 정말 사소한 것이라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상황들도 있습니다. 날씨가 맑으니 기분이 좋다. 가장 좋아하는 동영상을 보고 있으면 시간이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간다. 드라마를 보면서 친구들과 이런저런 대화를 나눈 시간이 즐겁다. 미용실에서 머리를 했더니 기분이 좋아졌다. 마음에 드는 반찬 가게를 발견했다. 고기를 먹었더니 기운이 난다. 밤에 산책하는데 기분 좋은 바람이 불어왔다. 요리하는 동안은 아무 생각도 나지 않는다. 이러한 목록을 평소에 차곡차곡 쌓아둡니다. 그리고 그 중에 자신이 쉽게 재현할 수 있는 것을 체크합니다. 날씨가 맑으니 기분이 좋다는 것 말고는 모두 언제든 재현할 수 있습니다. 물론 기분이 울적한 날에 날씨가 화창하다면 밖으로 나가 기분 전환을 해보는 건 어떨까요? 멘탈이 무너졌을 때는 생각을 멈춰라. 자신의 기분을 스스로 살필 수 있게 되면 갑자기 멘탈이 강해져서 언제라도 우울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그것은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멘탈은 혼자 있는 주변에 누가 있든 무너질 일이 생기면 무너지고 맙니다. 회사에서 부당하게 질책을 받았거나 상사와 의견 대립이 있을 때, 아니면 부하 직원을 관리하기가 쉽지 않거나 인간관계에 지칠 때, 또는 딱히 특별한 이유는 없지만 혼자 있으면 왠지 외로움이 밀려올 때, 이처럼 현실에서는 우리를 우울하게 만드는 일들이 매일 넘쳐납니다. 멘탈 붕괴는 피할 수 없다는 것을 대전제로 두고 생각해야 합니다. 정신과 전문의인 저도 우울해질 때가 있습니다. 멘탈이 강한 사람은 우울하거나 짜증나고 불안하거나
질투가 나는 등 멘탈이 흔들릴 때 자신이 좋아하는 자기 모습으로 최대한 빨리 돌아갈 수 있습니다. 우울한 상태가 길어지면 그런 자신이 점점 싫어지거나 성과가 떨어지기 쉽습니다. 몸이 건조한 상태보다 조금 더 기분 좋은 감정을 스스로 만들 수 있다면 직장이나 일상생활에서도 잘 해낼 수 있습니다. 정신과 전문의로서 추천하는 방법은 뇌를 쉬게 해주는 것입니다. 뇌를 쉬게 한다는 것은 어떤 생각을 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대표적으로 수면이 있습니다. 수면이 부족하면 몸과 마음이 모두 부조화로 이어집니다. 그만큼 수면은 매우 중요합니다. 잠을 자고 나면 몸과 마음이 회복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다만 쉽게 잠들지 못한다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심지어 억지로 잠을 자려고 해도 기분이 우울할 때는 이런저런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습니다. 문제는 자고 싶은데 잠이 오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머리를 쓰지 않고 할 수 있는 다른 일들을 준비해 봅니다. 나의 뇌를 쉬게 하라. 기분이 울적할 때 누군가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고 싶은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저 또한 종종 친구들에게 연락하곤 합니다. 친한 사람에게 꺼리낌 없이 속내를 털어놓는 것도 방법입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할 때 긴장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아무나 붙잡고 이야기하면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게다가 친한 친구라고 해서 항상 이야기를 들어준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친구도 자신만의 사정이 있을 테니까요.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친구와 일정을 맞추기 어려울 때도 많습니다. 멘탈이 흔들리고 약해졌을 때 믿고 의지했던 친구에게도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지 못한다면 기분이 더욱 우울할 것입니다. 우울한 사람의 기억은 부정적인 것들로 가득합니다. 생각하면 할수록 자꾸 부정적인 생각만 떠올라 거기에서 빠져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일단 불필요한 생각을 하지 않아도 되는 상태로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머리를 비울 수 있는 물건들을 준비합니다. 멘탈이 건강할 상태일 때 좋다고 느낀 것이어야 합니다. 우울감에 빠져 있을 때는 애초에 기력도 없고 가까스로 발견한다고 하더라도 올바르게 판단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정신이 건강할 때 발견한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 물건을 보거나 듣거나 읽고 있는 동안에는 쓸데없는 생각이 떠오르지 않는다든가 왠지 모르게 말랑말랑한 기분이 되었다라는 순간을 찾아봅니다. 저의 경우는 만화책을 읽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만화책이든 좋다는 것은 아닙니다. 내용이 어려운 만화책을 읽으면 오히려 머릿속이 더 피곤해지거나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선택한 것은 워펀맨 글 무라타 유스케 그림입니다. 이 책을 읽고 있을 때는 딱히 머리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재미있는 만화책을 읽을 때는 완전히 뇌의 스위치를 꺼버릴 수 있습니다. 울적할 때 보면 기분 좋은 것들, 마음이 건강할 때 자신의 감정을 살필 수 있는 물건을 준비해서 반경 1m 이내의 공간을 그것들로 둡니다. 그것을 생각하면 기분이 좋아질 정도로 자신에게 힘을 주는 물건을 최대한 많이 준비합니다. 사물이나 사람, 풍경, 그림도 좋습니다. 저는 축구도 무척 좋아합니다. 특히 영국 프리미어 리그 맨체스터 시티 FC의 팬입니다. 그래서 이어폰이나 아이패드 케이스 수첩, 패티큐어의 색까지 맨체스터 시티의 상징인 하늘색으로 통일했습니다. 아이폰 케이스에는 좋아하는 선수의 등번호도 넣었습니다. 마음속 작은 응어리가 생기려고 할 때 눈에 들어오는 곳에 하늘색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좋아하는 축구 클럽이 떠올라 기분이 좋아지므로 멘탈의 궤도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왕 입은 김에 제 기분에 맞는 옷으로 코디합니다. 최근에는 새로 일하게 된 일본 J2 리그의 축구 클럽 도쿄 베르디의 상징인 초록색 옷이 많아졌습니다. 이외에도 저는 힘이 되는 동영상을 항상 스마트폰에 저장해 둡니다. 친구와 함께 여행 갔을 때 찍은 동영상도 있고 미니 돼지를 너무 좋아해 인스타그램에서 마음에 드는 미니 돼지 계정을 팔로우하고 있습니다. 동영상을 직접 찍지 않더라도 SNS에서 얼마든지 검색할 수 있으므로 자신이 좋아하는 풍경이나 연예인, 동물 등 생각하면 기분이 좋아지는 것을 많이 찾아서 저장해 둡니다. 마음이 울적할 때 보면 금세 기분이 좋아지는 물건이 바로 제 눈에 들어오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들의 위력은 대단합니다. 실제로 이런 것들을 곁에 두면
즐거움이나 행복은 증가하고 불안감이나 스트레스를 해소하는데 도움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마음이 지쳤을 때는 다른 누군가 혹은 자기의 멘탈에 의지하지 말고 가장 좋아하는 것들에서 얻은 긍정적인 감정을 기억 속에 가득 채워봅니다. 그러면 바로 이어서 여러분의 마음이 건강할 때 다음 페이지의 멘탈 관리 연습을 채워보고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스스로 찾아봅니다. 멘탈 관리 연습 1. 내가 좋아하는 것들 찾기. 좋아하는 동물은? 좋아하는 만화책은? 좋아하는 책은? 좋아하는 색은? 좋아하는 숫자는? 좋아하는 유행어는? 좋아하는 캐릭터는? 좋아하는 스포츠는? 좋아하는 음식은? 좋아하는 연예인은? 좋아하는 풍경은? 좋아하는 방송 프로그램이나 유튜브 채널은? 그 외에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찾아 노트나 스마트폰에 메모해 두세요. 그리고 눈에 띄는 장소에 좋아하는 것을 올려둡니다. 왠지 인생이 꼬일 것 같은 기분이 들 때, 거듭 말하지만 멘탈 자체를 강화할 필요는 없습니다. 멘탈을 안정시키고 싶다면 멘탈이 무너졌을 때 얼마나 빠르게 일반 모드로 회복할 수 있는가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왕이면 기분 좋은 모드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멘탈을 전환하는 데 꽤 자신이 있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잘했던 것은 아닙니다. 예전에는 사소한 일에도 끙끙 앓거나 막연한 불안감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 생각하는 방법을 바꾸었습니다. 지금은 꾸준히 연습한 덕분에 울적해지긴 하더라도 놀라운 회복력으로 금세 일반적인 감정 상태로 돌아옵니다. 멘탈 전환에 익숙해지는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기분이 좋은 상태의 가치를 알아두는 것입니다. 멘탈의 상태는 업무나 인간관계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언제나 기분이 좋은 사람의 주변에는 똑같이 기분 좋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반대로 무리 안에 기분 나쁜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주위 사람들이 괜히 눈치 보고 신경 쓰게 되니 분위기도 좋지 않고 그 사람의 부정적인 감정이 전염됩니다. 정신이 건강하면 일도 잘 풀리고 인간관계도 원만해지지만 멘탈이 무너졌을 때는 무엇을 해도 잘 풀리지 않는 악순환에 빠지기 쉽습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기분이 좋지 않은 상태로 계속 지내는 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 상태의 피곤감을 느껴서 벗어나고 싶어도 그러지 못해 불안과 불만, 분노에 사로잡히는 사람은 그런 감정을 통해 어떤 이득을 보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하소연을 하면 공감해주는 친구가 있거나 분노나 불만을 드러내면 항상 마음을 써주는 주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자신도 모르게 불쾌한 감정으로 얻을 수 있는 이점에 매몰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나름대로 이득이 있더라도 역시 불쾌한 감정은 나를 지치게 만듭니다. 게다가 단기적으로는 이점이 있더라도 항상 기분이 언짢은 사람은 주변 사람들에게 약간 성가신 존재가 됩니다. 인생 간단 모드의 스위치를 켜라. 불쾌한 감정을 오래 가지고 있는 것은 어떤 이점도 없습니다. 오히려 자신에게 해가 될 뿐입니다. 진심으로 그런 감정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사전에 목록을 설정합니다. 기분 좋은 모드에 내 모습을 떠올릴 수 없으면 목표가 보이지 않아 멘탈 미아가 되어 불쾌한 감정에서 빠져나오기 쉽지 않습니다. 언제나 같은 상황에서 끙끙 앓고 우물쭈물 머뭇거리며 부글부글 끓어오르기 쉽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목표는 기분이 좋으면 어떤 좋은 일이 생기는지 자신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감정일 때보다 이점이 크다는 사실을 스스로 깨닫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저는 기분이 좋으면 이런 감정을 느낍니다. 환자의 이야기를 꼼꼼히 들을 수 있다. 업무에서 중요하다. 다양한 사람들이 도와준다. 기쁘다. 서로 의견을 말하기 쉽다. 중요하다. 의욕이 샘솟는다. 의욕은 언제든지 필요하다. 감사하는 마음이 커진다. 고마움을 느끼는 내가 좋다. 밥이 맛있다. 중요하다. 표정이 풍부하고 예뻐진다. 애교는 중요하다. 이마나 미간의 주름이 늘어나지 않는다. 매우 중요하다. 미소를 지으며 지금 말한 사례를 반복적으로 생각하다 보면 마음속에 내가 맞아 지금의 불쾌하고 기분 나쁜 상태를 끝내야겠어 라고 신호를 보냅니다. 이제 남은 것은 고집 부리지 않고 그 신호를 따르는 것뿐입니다. 기분 좋은 상태의 가치를 찾기 어려운 사람은 기분이 안 좋을 때 일어났던 일들을 생각해 봅니다. 저는 기분이 안 좋을 때 이런 것을 느낍니다. 나 자신이 싫어진다.
왠지 모르게 모든 일이 잘 풀리지 않는 것 같다. 일이 전혀 진행되지 않는다. 곤란하다. 집중력이 떨어진다. 이것 또한 곤란하다. 폭식하게 된다. 위험하다. 만취해서 주변에 민폐를 끼친다. 깊이 반성한다. 기억을 지우고 싶다. 이런 상태라면 왠지 인생이 꼬일 것 같은 기분이 들지 않나요? 주변 사람들도 운도 모두 달아나 버릴 것 같습니다. 기분 좋은 상태일 때 확실하게 인생 간담 모드의 스위치를 켤 수 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의도했던 것과 달리 불쾌 모드를 오랫동안 질질 끄는 사람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효능 제로, 아니 오히려 효능 마이너스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멘탈 관리 연습 2. 나는 언제 기분이 좋은가? 기분 좋을 때의 이점 10개를 모두 채우고 나아가 15개, 20개 이상 쓸 수 있다면 기분 좋은 나는 최고야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불쾌한 상태의 시간을 줄이고 기분 좋은 상태의 시간을 늘려야 합니다. 기분이 좋아지면 다른 사람과의 마찰이 줄어들고 일이 순조롭게 흘러갑니다. 폭식하지 않으므로 건강하고 아름다운 몸을 가꾸는 데도 좋습니다. 자신의 기분을 스스로 헤아리기 위해서는 언어로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당신이 기분 좋은 상태가 되었다면 어떤 이점이 있는지 적어봅니다. 일단 10개부터 적어보고 모두 채웠다면 15개, 그 다음에는 20개 이상 적어봅니다. 짜증을 내는 아까운 시간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하루빨리 멘탈 전환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멘탈 전환에 능숙한 사람들, 감정을 언어로 표현할 줄 아는 사람은 감정을 조절하는 것도 잘합니다. 이것이야말로 멘탈 전환에 능숙한 사람들의 공통점입니다. 어딘가 석연치 못한 마음이나 불안감, 짜증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은 왠지 모르게 생각날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유를 모르는 상태에서는 자신의 감정을 스스로 정리하기가 힘들죠. 다른 사람에게도 어떤 기분인지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없어서 상대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잘 모릅니다. 자신도 파악할 수 없는 마음속 응어리의 해상도를 높이려면 말로 표현해야 합니다. 주변에 감정 표현이 매우 풍부하다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을 생각하면 슬퍼하거나 화내는 모습보다 웃고 있는 얼굴이 먼저 떠오르지 않나요? 화가 나더라도 그 뒤에 바로 웃을 줄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감정을 즉시 전환할 수 있는 사람은 부정적인 감정이나 긍정적인 감정을 스스로 깨닫고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잘 소화하는 것입니다. 감정을 소화하려면 우선 다양한 감정을 표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럼 이제부터 감정을 표현하는 연습을 해볼까요? 우선 감정을 표현하는 단어 50가지를 생각해 봅니다. 50가지는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당장 10가지 정도밖에 생각나지 않을 테니까요. 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감정은 50가지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멘탈이 붕괴되기 전에 알아차리는 법. 자기 몸을 지키려면 우선 자신의 감정에 민감해져야 합니다. 그리고 감정에 민감해지려면 말의 목록이 필요합니다. 화가가 섬세하게 색을 조합하여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이유는 그 누구보다 색의 종류를 많이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감정을 깨닫기 위해서는 다양한 종류의 감정을 이해하고 그것이 어떤 기분인지 말로 표현해야 합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으면 막연한 불안감만 커집니다. 어떤 부분이 싫은지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채 이유 없이 싫다는 감정만 느끼는 것이죠. 특히 요즘에는 무엇이든 대박이라는 한 단어로 정리해버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맛있어도 대박, 즐거워도 대박, 최악이어도 대박, 초조해도 대박. 자신의 모든 감정을 대박이라는 한 단어로 표현합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감정을 표현하는 말의 목록이 줄어들었다는 것을 자각하지 못합니다. 감정을 표현하는 단어는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때도 중요하지만 자신을 이해하는 데도 필요합니다. 자신의 감정을 스스로 파악하려면 우선 그것이 어떤 감정인지 말로 표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평소에 부정적이고 싫은 감정을 그저 슬프다, 괴롭다, 화가 난다, 대박이라는 4가지 단어로 표현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감정을 표현하는 단어를 50가지나 말하기는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기쁨, 신뢰, 공포, 놀라움, 슬픔, 혐오, 분노, 기대 등의 감정부터 시작해서 계속 가지를 뻗어나가야 합니다. 예를 들어 기쁨이라는 감정을 두근두근, 콩닥콩닥, 행복, 엄마 미소, 설렘, 느긋함과 같은 단어로 확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의 단어를 확장해 나가다 보면 50가지 이상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을 말하기. 기분이 나빠지면 분노를 참을 수 없어서 다른 사람과 마찰을 일으키거나 안 좋은 상황을 불러일으킨다는 사람도 근본적인 원인은 말로 잘 표현하지 못하는 데에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인간관계가 나빠지고 상대와 갈등을 빚는 자신이 싫어지는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여기에서 두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상황을 안 좋게 만드는 자신을 바꾸고 싶다고 생각하는 것, 그리고 냉정해졌을 때 상대에게 말로 표현할 수 있다고 자신감을 가지는 것입니다. 감정 기복이 심한 사람은 대부분 말로 표현하는 것이 서툽니다. 분노를 조절하는 방법 중 하나는 분노가 사그라들 때까지 딱 6초만 기다리는 것입니다. 사실 6초를 기다릴 수 있다면 굉장히 냉정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므로 짜증나는 감정 자체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기분 나쁜 상황 자체를 줄여나가야 합니다. 다시 말해 환경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달은 후에는 자신이 짜증을 내고 슬퍼지고 불만을 가지는 이유가 무엇인지 행동 패턴을 생각해 봅니다. 자신이 어디에 있고 무엇을 하고 있으며 누구와 함께 있을 때 기분이 나빠지는지 다양한 각도에서 돌이켜 봅니다. 기분이 나빠지는 패턴을 알았다면 그런 환경에 처하지 않도록 미리 피하면 됩니다. 감정은 행동에서 생겨납니다. 그러니 처음부터 행동을 바꿔보는 것입니다. 멘탈 관리 연습 3. 감정에 이름 붙이기. 슬픔, 혐오, 분노, 기대, 기쁨, 신뢰, 공포, 놀라움. 이유 없이 불안하고 왠지 모르게 짜증나는 상태를 제거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파트 스스로 자신의 감정을 약한 게 아니라 단지 섬세할 뿐. 지난날에 써보는 한 줄. 일기라고 하면 우선 귀찮고 매일 쓰기도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것이 바로 일기입니다. 현대사회를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의 마음 상태를 파악하는데 매우 서툽니다. 더구나 애초에 내 마음 상태를 파악할 필요가 있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멘탈을 관리하기 위해서라도 자신의 감정을 알고 그것이 어떤 상태인지 말로 표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눈치 빠르게 행동해야 한다는 생각에 우리는 무의식 중에 자신의 감정을 소홀히 여기기 쉽습니다. 자신보다 상대의 기분을 우선 살피는 것은 결코 나쁜 태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상대를 배려하는 행동입니다. 하지만 상대의 감정을 살피는 것이 습관이 되면 자신의 감정을 다른 사람의 생각에 맞추게 됩니다. 자신의 기분이 다른 사람과 다르더라도 본인의 감정을 억누르고 상대에게 맞출 때가 많습니다. 습관적으로 상대의 눈치를 보고 있으면 자신을 소중히 여기지 못해 자기 긍정감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처음에 느꼈던 자신의 감정도 파악하기 어려워집니다.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자신의 마음 상태를 파악하는 데 서툰 이유는 이렇게 주변의 눈치를 봐야 하는 문화의 영향이 큽니다. 나는 지금 어떤 기분을 느끼고 있을까? 왜 나는 그런 감정이 드는 것일까? 자신의 마음을 살피는 습관을 들이지 않으면 점점 다른 사람의 상황이나 감정을 신경 쓰게 됩니다. 눈치만 보다 피곤해지는 것이지요. 눈치 빠르게 분위기를 파악하는 것이 반드시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아예 눈치를 보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다만 지나치게 눈치를 보고 주변 분위기만 신경 쓰다 보면 기쁘거나 즐겁다는 자신의 진정한 감정을 외면하게 됩니다. 자기의 감정을 무시하는 것은 안정적인 멘탈을 유지하는 데 결코 도움되지 않습니다. 우선 자신의 감정 상태에 귀 기울이는 것이 자신을 되찾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귀찮아도 특별한 것 없어도 괜찮다. 일단 자신이 어떤 감정을 갖고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저는 벌써 몇 년째 꾸준히 일기를 쓰고 있습니다. 환자들에게도 종종 일기를 권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일기를 써보려고 시도한 적은 있지만 귀찮아서 그만두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매일 똑같은 일상이 반복되기에 특별히 쓸만한 내용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일기를 쓰는 것은 정말 귀찮은 일입니다. 특별할 것 없이 바쁘게 돌아가는 일상에서 꾸준히 일기를 쓸 시간을 내기도 힘들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을 상담해본 결과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는 데 일기가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항상 주변 사람들을 신경 쓰면서 눈치만 보는 사람일수록 강제적으로라도 자신에게 시선을 돌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일기를 쓰는 시간입니다. 가장 가볍게 시작할 수 있고 자신의 기분을 언어로 표현하는 데도 효과적인 방법이 바로 일기입니다. 일기 쓰기가 귀찮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마도 제대로 형식을 갖춰서 써야 한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하루를 확실하게 마무리하려면 그날 있었던 일들을 돌이켜보면서 글로 적어야 한다는 등 일기의 기준이 높은 것입니다. 하지만 일기는 누군가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므로 반드시 형식에 맞추지 않고 적당히 써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일기를 그날 밤에 쓸 필요도 없습니다. 다음날 출근하는 지하철이나 버스 안에서 또는 점심시간에 전날의 일을 되돌아보면서 써도 됩니다.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는 동안 스마트폰에 잠깐 써도 됩니다.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아무 때나 아무 곳에서나 일기를 써도 괜찮습니다. 일기의 분량도 크게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처음에는 딱 한 줄부터 시작해 봅니다. 일기도 습관이므로 계속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쓸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일기의 내용입니다. 무슨 이야기를 써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하는 사람은 대부분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쓰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일기가 아니라 일정을 기록하는 것일 뿐입니다. 일기와 일정을 기록하는 일은 엄연히 다릅니다. 일어난 일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일어난 일에 대한 자기의 생각을 적는 것입니다. 그날 있었던 일에서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 기록해보면 나는 이럴 때 즐겁다고 생각하는구나, 혹은 이 사람과 있을 때 기분이 좋았구나 라고 자신이 미처 몰랐던 것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것들의 정체 파악하기. 우리는 매일 긍정적인 감정만 느낄 수는 없습니다. 당연히 부정적인 감정도 느낍니다. 일기에 좋지 않은 내용만 가득 담으면 그저 감정의 쓰레기통이 되어버리기 쉬우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일기에 부정적인 감정을 쓸 때에는 싫었다는 표현으로 끝내지 말고 어떻게 해서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게 되었을까, 혹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그런 부정적인 감정을 줄일 수 있을까 등을 생각해 봅니다. 점심시간에 A씨가 업무적인 하소연만 잔뜩 늘어나서 너무 피곤했다. 점심시간인데 기분 전환은 고사하고 밥도 제대로 먹지 못했다. 이렇게 일기를 썼다면 자신이 언제 누구와 있을 때 피로감을 느끼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일기는 그야말로 100점 만점의 100점입니다. 조금 더 덧붙여서 이렇게 써봅니다. 점심시간에 A씨가 업무적인 하소연만 잔뜩 늘어나서 너무 피곤했다. 점심시간인데 기분 전환은 고사하고 밥도 제대로 먹지 못했다. 내일 A씨가 또 같이 밥 먹자고 하면 다른 일이 있다고 거절해야지. 아니면 밥은 같이 먹더라도 그 사람이 다시 불평불만을 늘어놓으려고 하면 이야기 주제를 바꿔보자. 다음에 어떻게 해야 부정적인 감정을 피할 수 있는지 고민해서 쓴다면 200점입니다. 여유가 있다면 부정적인 감정과 마주한 날에는 긍정적인 감정을 느낄 일도 함께 찾아봅니다. 긍정적인 감정이라고 해서 대단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화창해서 기분이 좋았다. 눈썹을 예쁘게 그렸다. 좋아하는 동영상을 보는 동안 행복했다. 일기에 이런 기분을 덧붙일 수 있다면 1000점입니다. 매일 똑같은 일상이 반복되니 일기에 쓸만한 내용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매일 똑같이 아침에 일어나 회사에 가서 일하고 퇴근하는 것이 전부라 하더라도 일하면서 만나는 사람이 다르고 날씨가 다르고 입는 옷이 다르고 텔레비전 프로그램이 다릅니다. 일상을 깊이 파고들면 내용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항상 같은 일을 하더라도 자기 몸과 마음의 상태가 항상 똑같지 않을 것입니다. 일기를 추천하는 이유는 강제로라도 자신의 감정을 마주하고 자신을 깊이 파고드는 시간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항상 주변을 신경 쓰고 눈치 보는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을 소중히 생각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일기를 쓰면서 자신의 사소한 감정과 기분, 몸 상태의 변화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기분이 안 좋을 때는 일을 줄여라. 아침에 일어났을 때 왠지 모르게 컨디션이 좋다거나 반대로 머리가 무겁다고 느낀 적이 있을 것입니다. 수면 부족, 날씨, 기압, 전날 먹은 음식, 많은 업무량, 그리고 일상적인 일들. 누구나 항상 컨디션이 100%일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컨디션이 안 좋을 때가 더 많습니다. 일상을 바쁘게 살아가다 보면 자신의 컨디션은 생각하지 않고 무의식적으로 하루의 루틴을 해나갑니다. 그래도 의식적으로 자신의 컨디션을 살피기 바랍니다. 저는 오른쪽 귀에 이광개방증, 왼쪽 귀에 메니에르 병을 가지고 있어서
저기압일 때 상당히 치명적입니다. 장마철에는 아무래도 이명이나 먹먹한 증상이 빈번하게 나타나죠. 그런 상태로 무리해서 일하면 소리가 들리지 않거나 쉽게 현기증을 느낍니다. 그래서 그런 몸 상태일 때는 특히 주의를 기울이며 평소 에너지의 60% 정도만 쓰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진료나 상담을 쉬지는 않습니다. 다만 서류나 자료 작성, 집 청소, 공부 등 다음날 해도 되는 일들은 잠시 미뤄둡니다. 지나치게 열심히 하는 것을 잠시 멈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매일 내 몸이 어떤 상태인지를 살핍니다. 주변 사람들이 내 몸 상태를 살펴주는 것도 아닙니다. 더구나 남들 눈에 몸 상태가 안 좋아 보인다면 이미 상황이 많이 악화된 것입니다. 그 정도 되면 몸 상태를 정상으로 되돌리는데도 꽤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자신의 몸 상태를 스스로 파악하고 그 상태에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몸 상태가 좋지 않을 때는 오늘은 최소한이어도 괜찮으니 이것만 확실히 하자 라고 기준을 낮춘 다음 그것을 완수했다면 스스로를 칭찬해 줍니다. 몸 상태가 좋지 않아서 제대로 할 수 없었는데도 왜 나는 이것도 못할까? 더 열심히 해야지 라며 자신을 궁지에 몰아넣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다음날까지 영향을 미쳐서 악순환에 빠질 것입니다. 자신의 몸 상태에 맞춰서 일한다면 자기 부정에 빠지는 무의미한 행동을 할 가능성도 줄어듭니다. 꾸준히 일기를 써서 감정을 말로 표현하는 연습을 하면 자신의 정신과 몸 상태를 제대로 파악하고 그에 맞춰서 무리하지 않게 일해 나갈 수 있습니다. 100명이 모두 나를 좋아할 수 없다. 다른 사람의 시선을 지나치게 신경 쓰느라 너무 피곤합니다. 주위 사람들의 눈치만 보는 나 자신이 나약하게 느껴져서 싫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게 자신이 어떻게 보이는지 신경 쓰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런 자신의 멘탈이 약하다고 못마땅해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미움받고 싶은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좋아해 주었으면 하고 자신을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나를 좋아할 수는 없습니다. 애초에 나를 좋아하든 싫어하든 그것은 상대의 감정입니다. 좋은 사람으로 보이려고 열심히 노력해도 결정은 상대의 몫입니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예전에는 저도 다른 사람이 나를 좋아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에 항상 상대의 기분을 살폈습니다. 말하자면 저자세를 취한 것이지요. 그저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인상을 주고 싶어서 그렇게 행동했을 뿐인데 어째서인지 일부 사람들은 오히려 그런 내 모습을 싫어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이유를 생각하며 고민에 빠져 있던 어느 날 한 사람이 계속 제 기분을 살피면서 이것저것 물어보자 저는 엄청나게 짜증을 내고 말았습니다. 저는 그 사람과 동등한 입장에서 이야기하고 싶었는데 상대가 저의 모든 의견에 찬성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상태에서는 대화가 원활하게 이어질 수 없습니다. 상대에게 지나치게 마음을 쓰는 것은 오히려 상대를 존중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의사를 무시하는 셈이니까요. 독립적인 사람일수록 상대가 무엇이든 맞춰주면 오히려 기분이 상한다는 것을 깨닫고 반성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세상에서 타인의 평가를 완전히 무시하기란 당연히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앞에서도 말했듯이 아무리 노력했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내가 원하는 만큼 나를 좋게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은 계속 들으면서도 지나치게 마음 쓰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려면 가장 먼저 타인 중심이 아닌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타인 중심이란 상대의 감정이나 표현, 평가를 기준으로 그에 맞춰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다른 사람들이 기뻐할 만한 행동을 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마음이 상대에게 온전히 전해지는 것도 아니고 그런다고 해서 당신에 대한 평가가 좋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상대의 기분에 맞추면 내 기분을 망친다. 자기중심이란 자신이 무엇을 하고 싶은지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만 신경 쓰며 타인 중심으로 살아간다면 자기 중심의 삶은 사라집니다. 지나치게 다른 사람에게만 맞추다 보면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이 뭐였지?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신의 감정을 알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가장 경계해야 할 점입니다. 사실 저도 갓 의사가 되었을 무렵에는
타인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당시 선배들에게 의사답지 않다, 더 위험있게 행동해라 는 말을 들었습니다. 예전에 제가 연예계 활동을 했던 것을 알고 가볍게 행동하지 말라고 충고하는 사람도 종종 있었습니다. 저는 조금이라도 의사답게 보이려면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주위 사람들의 의견에 부응하려고 말과 행동, 차림새를 바꿨습니다. 상사나 선배에게 인정받고 싶었던 것이지요. 당시에는 이건 어떻게 생각할까? 이건 정답일까? 오답일까? 라며 지나치게 주위를 신경 쓰다 보니 마음도 쉽게 위축되었습니다. 지금 저의 헤어스타일은 숏컷인데 가드사가 되었을 무렵에는 긴 머리였습니다. 초등학생 때 만화 달려라 하니의 하니 같은 짧은 머리가 어울리지 않았던 기억 때문에 어깨 위로 자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의사로 보이지 않는다는 말을 너무 많이 들어서 의사다워 보이기 위해 머리를 짧게 잘랐습니다. 지금은 숏컷이 편해 머리를 기르고 싶지 않지만 그때는 나의 정체성 하나가 사라진다는 생각에 울며 겨자 먹기로 머리를 잘랐습니다. 하지만 애초에 저는 의사답게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선생님이라는 호칭이 조금 어색하게 느껴집니다. 위험을 드러내는 것은 제가 꿈꾸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기까지 4년이 걸렸습니다. 그 뒤로 저는 비슷한 말을 들어도 마음에 두지 않습니다. 의사답지 않아서 더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다고 말하는 환자들도 많습니다. 무엇보다 정신과는 위험보다 편하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의사가 최고입니다. 조금 나이가 많은 언니나 누나처럼 생각할 수 있는, 누구보다 쉽게 친해질 수 있는 정신과 전문의가 되려고 포지셔닝을 바꾼 뒤로 일도 순조롭게 풀렸습니다. 환자들 중에는 내 얘기 좀 들어봐 라며 친구처럼 진료실을 찾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게 대해주는 것이 오히려 더 좋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를 찾는 사람들 중에는 자신의 마음을 쉽게 털어놓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뿌듯하고 저 또한 무리하지 않기 때문에 마음이 매우 편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맞추다 보면 알게 모르게 나의 체력이 떨어집니다.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고 다른 사람의 마음에 들면 좋겠고 다른 사람이 나를 좋아해 주길 바라고 미움받고 싶지 않은 마음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신경 쓰다 보면 자신의 감정을 소홀히 하게 됩니다. 그렇게까지 했는데 기대했던 것처럼 자신을 좋아해 주지 않으면 더욱 실망하고 마음의 상처를 받을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다른 사람들이 나를 좋게 평가해 주지 않으면 나는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데 이유가 뭘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기분이 우울하고 짜증이 나기 시작하면서 점점 더 부정적인 감정이 끌어오릅니다. 내가 좋아하는 나는 어떤 모습일까? 나의 진정한 기분은 무엇일까? 오랫동안 타인 중심으로 살아온 사람이 곧바로 자기 중심으로 바꾸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책에서 소개하는 사고 방법을 참고하여 조금씩 자기중심적인 삶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내가 남보다 잘하는 것 찾아보기. 오늘 좋은 일 있었나요? 최근에 기뻤던 일은 무엇인가요? 취미는 무엇인가요? 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긍정적인 질문에 대답하는데 너무나 서툽니다. 반면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부정적인 일에 대해서는 오늘 완전 최악이었어. 내 얘기 좀 들어봐. 라며 쉽게 얘기를 꺼냅니다. 당신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에 말문이 막히지 않고 술술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예전에 축구교실에서 스포츠를 통한 멘탈 코칭을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담당하던 초등학교 1학년 학생에게 같은 질문을 했는데 아이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말할 수 없어요. 자랑한다고 생각할 테니까요. 그 대답을 듣고 저는 약간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다른 사람의 시선을 신경 쓰면서 겸허하게 행동하려고 애쓰는 모습이 안타까웠습니다. 어린아이들 뿐만이 아닙니다. 취업 준비를 할 때도 자기의 강점이나 장점을 내세워야 합니다. 면접 자리에서 장점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막힘없이 술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신의 장점을 찾기가 힘들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많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장점은 다른 사람이 봐도 뛰어난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런 장점이 있다 라고 생각해도 다른 사람은 대단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할지도 몰라 라고 무심코 위축되는 것입니다. 멘탈이 약한 사람일수록 자신의 장점을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스포츠 멘탈 코치로서 프로 운동선수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스포츠의 세계야말로 자신의 장점을 말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새로운 팀으로 이적했을 때 자신의 장점을 어필하지 않으면 경기에 나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감독이나 코치 등이 그 선수의 장점을 발굴해 내려고 하겠지만 그들이 처음부터 모든 것을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좋은 점이 있는가 하면 당연히 개선해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이것은 프로 운동선수에게만 해당하는 일이 아닙니다. 취업 준비를 하거나 이성을 만났을 때 상대는 자신의 장점을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에게 더욱 매력을 느낍니다. 하루쯤 나 잘난 맛에 살아보기. 장점은 자만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사실입니다. 나는 이런 것도 할 수 있어 대단하지? 라는 말을 연발하면 다른 사람들이 건방지다고 여기지 않을까 걱정될 것입니다. 하지만 곧바로 대답할 수 있는 장점을 하나쯤 생각해 두는 것도 좋습니다. 도무지 장점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장점보다는 좋아할 만하다 혹은 인정할 수 있다고 하는 부분을 탐색해 보기 바랍니다. 장점이라고 하면 엄청나게 대단한 것, 대회에서 수상하는 등 눈에 보이는 실적이나 형태로 남아있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호평받는 것을 떠올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소한 것이라도 괜찮습니다. 애초에 장점을 찾을 때 상대가 어떻게 볼까라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일찍 일어난다, 지각하지 않는다는 것도 당연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대단한 것입니다. 반대로 해야 할 일은 언제나 마감이 아슬아슬하게 끝낸다는 것을 자신의 단점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슬아슬해도 마감에 맞추는 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마감 기한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아주 훌륭합니다. 자신의 장점을 생각나는 대로 적어봅니다. 다른 사람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전할 수 있다. 호기심이 왕성하고 탐구심이 강하다. 행동력이 있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친구가 있다. 멘탈 관리 연습 4. 나는 어떤 점이 대단한가? 대단한 것이 아니라 혹은 대단한 것이다 라는 식으로 생각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사소한 것에 화내지 않는다. 이처럼 어떠한 형태로 남거나 다른 사람에게 좋은 평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도 스스로 장점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만으로도 괜찮습니다. 멘탈 관리 연습 4. 나는 어떤 점이 대단한가? 대단한 것이 아니라 혹은 대단한 것이다 라는 식으로 생각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나의 이런 부분이 좋다 라고 생각되는 것들을 작성해 봅니다. 하루 한 번 5가지 나를 칭찬하기. 우리는 기본적으로 언제나 열심히 노력합니다. 원래 열심히 하기 때문에 뭔가 잘못되면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지 하고 더욱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미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도 더 열심히 해야 한다,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애쓰다 보면 어느새 마음이 우울해집니다. 누가 봐도 모든 것이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몇 회차 인생이어야 저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부러워할 만한 사람도 다른 각도에서 보면 분명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보는 사람, 보는 장소, 보는 시간에 따라 사람의 평가는 달라집니다. 이렇듯 타인의 평가란 매우 예매한 것입니다. 우선 자신을 칭찬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이렇게 말하면 칭찬할 부분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을 지나치게 의식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타인 중심에서 자기 중심으로 되돌아가는 방법으로 하루 한 번 5가지 나를 칭찬하기가 있습니다. 나를 칭찬하면 그 다음에는 스스로에게 자신감을 선물해 줄 수 있습니다. 칭찬이라고 하면 다른 사람이 보기에도 대단한 점이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특별히 대단하고 훌륭한 부분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자신이 어제 혹은 오늘 했던 일 가운데 생각해 봅니다. 아침밥을 준비할 때 달걀 프라이의 노른자를 터뜨리지 않았다. 업무 중에 졸음이 몰려왔지만 꾹 참고 졸지 않았다. 좋아하는 음식을 마음껏 먹고 싶었지만 건강에 좋은 음식을 주문했다. 반신욕을 했다. 잠자기 전에 스마트폰을 보지 않았다. 출근 시간에 지각하지 않았다.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을 해냈다 하더라도 칭찬합니다. 칭찬거리는 많을수록 좋습니다. 몸도 마음도 항상 최상의 컨디션일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매일 출근한다는 것은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피곤해서 쉬고 말았다고 하더라도 피로 누적으로 폭발하기 전에 당신의 상태를 스스로 깨달았으니 대단한 것입니다.
모든 것에 늘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휴식을 취할 때 알아두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날은 무조건 휴식이라고 미리 정해둔 다음에 쉴 것을 추천합니다. 생각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한 하루. 평소에 쌓인 피로를 풀기 위해 능동적으로 쉬는 하루는 똑같아 보이지만 그날을 마무리하는 기분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처럼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환경을 스스로 만들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붕괴를 막으려면 감정의 독을 쌓아라. 불안감이 생겨나는 메커니즘은 정해져 있습니다. 특히 미래의 추상적인 상황을 생각할 때 불안감이 쉽게 일어납니다. 이렇게 되면 어쩌지? 저렇게 되면 어쩌지? 이런 고민은 실제로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확정된 상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미래의 추상적인 상황들을 생각하다 보면 점점 불안감에 사로잡히는데 이것을 사고의 폭주라고 부릅니다. 원래는 상황을 판단하고 행동하지만 사고의 폭주가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눈치를 보거나 타인 중심으로 행동하다 보면 사고의 폭주를 일으켜 불안감이 커지기 쉽습니다. 무분별한 불안감의 증폭을 막기 위해서는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고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자신이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하고 싶은지 느끼는 습관을 익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기 위해서는 나의 지금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지금 나의 상태가 어떤지를 아는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긴장하거나 무언가를 처음 경험할 때는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를 들어 회사에서 잔뜩 긴장한 채 발표했는데 왠지 모르게 주위 사람들의 표정이 어둡다면 내가 적절하지 못한 말을 했나? 라며 불안해집니다. 그리고 발표에 잘못된 내용이 있었나? 그 부분이었나? 아니면 그때였나? 설마 처음부터? 라는 식으로 부정적인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져서 불안감은 점점 커집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더 이상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기 어렵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하고 혼란스러워서 뭐가 뭔지 모르겠고 조금 전 발표했던 내용도 엉망진창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긴장한 데다 처음부터 불안했기 때문에 주위 사람들의 표정을 보고 제멋대로 적절하지 못한 말을 했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사실처럼 믿어버립니다. 그런 불안감에 사로잡히면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정적인 감정은 긍정적인 감정보다 훨씬 쉽게 더 깊숙이 머릿속을 파고듭니다. 뇌의 작업 기억을 덮어쓰자. 우리의 뇌 속에서는 일상생활을 하면서 일시적으로 정보를 보존하고 처리하는 작업 기억이라는 과정이 이루어집니다. 인간이 한 번에 생각할 수 있는 작업 기억은 5가지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예를 들었던 발표 상황에서는 망상에 의해 작업 기억이 불안으로 가득 찬 상태입니다. 불안할 때일수록 불안을 제공한 원인이 사실인지 망상인지를 검증하고 사고의 폭주를 멈추어야 합니다. 그때 검증은 여러분의 뇌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뇌에서 이루어지는 검증은 불안감을 더욱 증폭시키고 생각을 나쁜 방향으로 흘러가게 합니다. 상대의 반응 때문에 불안감을 느꼈다면 상대에게 묻는 것이 정답입니다. 일단 그 누구도 잘못되었다라고 지적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사실이 아닌 당신의 망상입니다. 주위 사람들의 표정이 어두웠다면 그들에게 이유를 물어봅니다. 지금까지 발표하고 결론을 내린 과정에서 질문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가요? 지금 제 발표가 적절하지 않았나요? 라고 물어보면 자신 없어 보입니다. 자칫 발표에 오류가 있었다면 마음을 날카롭게 찌르는 대답이 돌아올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이 궁금해하는 정보를 전하고 싶으니 물어보세요. 자기 마음을 보호할 수 있도록 플러스 알파 방식으로 질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결할 수 있는 불안과 해결할 수 없는 불안. 사실과 망상을 구별하면 그것이 해결할 수 있는 불안인지 해결할 수 없는 불안인지를 나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 시험을 잘 볼 수 있을지 불안하다라고 하면 근본적으로는 열심히 공부하면 해결되는 일입니다. 물론 시험 문제가 어떠냐에 따라 달라지기는 합니다. 그렇다면 선생님한테 어느 부분을 중심적으로 공부해야 하나요? 라고 물어보고 그에 맞춰서 준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불안감을 스스로 해소해 나갈 수 있습니다. 반면 세계의 정세가 어떻게 될까? 라는 막연한 불안도 있습니다. 이것은 한 나라의 대통령도 해결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문제는 그저 단순히 불안감을 부채질할 뿐입니다. 물론
두 가지 요소를 모두 지닌 불안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연예인이 이 프로그램을 내년에도 계속할 수 있을까라는 불안을 느끼고 있다고 합시다. 자신의 노력도 필요하겠지만 방송사가 그 프로그램을 계속 진행할지 아니면 예산 편성은 되어 있는지 등 다른 요소들이 영향을 미칩니다. 그럴 때는 이런 불안 속에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일까? 라고 생각해 봅니다. 불안감은 불러일으키는 원인과 상황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나눕니다. 그러면 뇌에서 정보를 처리하고 보존하는 작업, 기억이 작용하면서 새로운 불안이 비집고 들어올 틈이 사라집니다. 어쨌든 불안감을 해소하려면 눈앞의 현실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별다른 이유 없이 마음이 복잡해지는 막연한 불안감이 도저히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자신이 지금 가장 알고 싶은 부분이나 불안한 요소를 분해해서 구체적인 말로 적어가며 가시화하는 것부터 시작해 봅니다. 무엇이 불안한지를 말로 표현하면 원인을 발견하고 해결할 수 있습니다. 또는 자신이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나누는 동안 의외로 이런 고민을 해봤자 소용없다는 생각으로 이어져 불안감이 사라지기도 합니다. 좋은 감정으로 차곡차곡 채우기. 세계의 정세나 안타까운 사건, 유명인의 자살 등 자신과는 조금 동떨어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뉴스라도 반복해서 보고 들으면 막연한 불안감이 확장됩니다. 그럴 때는 의식적으로 뉴스를 보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최대한 자신과 가까운 곳으로 시선을 돌립니다. 눈앞에 있는 가족이나 친구 등 곁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뇌의 작업 기억을 좋은 일이나 감사하는 마음으로 가득 채웁니다. 멘탈이 약해져 있을 때일수록 나쁜 상상들이 밀려들어 괴롭힐 것입니다. 고민의 대상이 멀리 있을수록 불안감을 해결하기 위한 모든 사실을 알 수 없고 해결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시선이나 사고를 자신의 주변으로 돌려야 합니다. 막연한 불안감으로 마음이 뒤숭숭할 때 곁에 있는 친구들과 어울리거나 일에 집중합니다.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이나 공간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그리고 최대한 주위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저도 세상이 불안한 일들로 가득한 때일수록 주변 사람들에게 언제나 저를 걱정해주고 안부를 물어봐 주어서 고맙다고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행복 호르몬이라고 불리는 세로토닌을 증가시킵니다. 감사의 표현은 화학적으로도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입니다. 마음속으로 전하는 것도 좋지만 가능하다면 말로 직접 표현해 봅니다. 그러면 그 마음을 받은 상대도 기뻐할 것입니다. 상대도 여러분에게 고마운 마음을 말로 전하면 여러분도 행복을 느끼니 기쁨이 배가 됩니다. 실체가 없는 불안감에 습격당했을 때는 주변에 감사하는 마음을 전달합니다. 멘탈 관리 5. 오늘 하루 감사한 일 적어보기.